당신이 찾던 무서운 이야기 고비의 TV. 꽤나 오래전인 지금으로부터 20년도 더 전,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저는 보령에서 서울에 있는 어느 오래된 빌라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사업 때문에 서울로 오게 되었는데, 전학 가던 날 다니던 학교에서 친구들과 많이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렇지만 또 언제 그랬냐는 듯 새로운 학교와 동네 친구들과도 금세 친해졌는데요. 그렇게 빨리 친해질 수 있었던 이유는 그때만 해도 컴퓨터 게임보단 밖에서 할 수 있는 놀이가 많았어요. 동네 아이들과 숨바꼭질이나 비비탄 총싸움을 진짜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그 동네에 산 지도 몇 개월이 지났는데요. 하루는 동네 아이들과 숨바꼭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숨바꼭질의 규칙은 어느 전봇대부터 어디까지 벗어나기 없기 하며 일정 범위를 정해놓고서 하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애들이 숨을 만한 위치가 대부분 뻔해서 술래도 다 예측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술래가 저를 찾으러 올 것 같은 분위기면 종종 도망다니듯 장소를 옮겨서 숨기도 하고 했는데요. 술래가 아니었던 저는 처음에는 골목에 세워져 있던 트럭 짐칸에 올라가 똑바로 누워 있었습니다. 그렇게 가만히 누워 있다 보니까 저희 집 빌라 옥상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옥상 난간에 어떤 여자가 긴 머리를 늘어뜨리고 난간 아래 바닥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당시에는 이상하다는 생각을 전혀 못하고 왜 그간 옥상으로 숨을 생각을 못했을까 하는 생각에 슬그머니 주변을 살피고 빌라로 들어가 옥상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옥상층에 도착해서 혼자 히덕거리며 옥상 문을 열려고 했는데 문이 잠겨 있더라고요. 그런데 웃긴 건 옥상층의 문은 건물 안쪽에서 자물쇠로 잠겨 있었어요. 그러니까 옥상에 있던 여자가 밖에서 문을 잠근 게 아닌 거죠. 그 여자가 어떻게 들어간 건지 궁금했지만 별 생각 없이 잠긴 문을 보고 저는 포기를 했어요. 그리곤 며칠이 지났는데요. 그날은 친구들과 해가 지기 직전까지 동네에서 비비탄 총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저희 집이 3층이었는데 엄마가 베란다 창밖으로 밥 먹으러 들어오라고 소리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를 올려다보면서 "엄마, 조금만 더 하고 올라갈게." 이렇게 소리를 치고 있었는데 그때 제 시야에 들어온 건 우리 집 베란다 위로 옥상 난간에서 길게 머리를 늘어뜨리고 아래쪽을 바라보는 여자였어요. 제가 잘못 본 건 아니었고요. 분명히 그 여자를 봤습니다. 하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거기에 가만히 서 있으면 다른 친구들이 저한테 총을 쏠 테니까요. 그렇게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서로 총알을 주고받고 있는데 보통 빌라가 사각형의 사면이잖아요? 이번엔 건물 뒤편으로 와서 자동차 뒤에 숨어 총싸움을 하고 있었는데 그 건물 뒤편 옥상면에서 아까 그 여자가 또 고개를 푹 숙이고 땅을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엔 뭘 저렇게 쳐다보나 싶어서 그 여자를 쳐다보고 있었는데 그때 다시 한번 엄마가 밥 먹으라고 소리를 치는 게 들렸어요. 그래서 저는 친구들한테 집에 간다고 하고 다시 빌라를 오르기 시작했죠. 그런데 괜스레 궁금해진 저는 저희 집인 3층을 지나쳐 옥상층에 잠깐 올라가 봤어요. 하지만 역시나 옥상은 문이 잠겨 있었죠.
그래서 집으로 돌아온 저는 밥을 먹으며 엄마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엄마, 나 옥상에서 어떤 아줌마 봤다? 뭐? 옥상 잠겨있을 텐데? 너 거기 어떻게 올라갔어? 아니, 올라간 게 아니라 밑에서 옥상을 봤는데 어떤 아줌마가 땅을 내려다보고 있었어. 엄마는 옥상 문이 잠겨있다는 걸 진작에 아셨는지 좀 의아해 하시더라고요. 저에게 잘못 본 거 아니냐고 묻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봤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옥상에서 봤던 여자의 정체는 제가 중학생이 되고 나서야 알게 되었죠. 제가 어머니께 그 이야기를 말씀드린 뒤로 불과 몇 개월이 안 되어 저희 집은 이사를 갔어요. 전학은 가지 않았고 살던 빌라와 조금 떨어진 곳에 더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그렇게 새 집에서 제가 중학교 2학년쯤 되었을 때 부모님과 식사를 하던 중에 어쩌다가 전에 살던 빌라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때 어머니가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그 당시 반상회인지 부녀회인지 하여간 동네 사람들 몇몇이 모여서 같이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엄마는 옥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냈는데 옥상은 가령 고추를 말리거나 에어컨 실외기 점검 등 꼭 필요할 때 반장한테 열쇠를 받아가서 열 수 있었답니다. 그 외에는 상시 잠궈 놓는다고 했대요. 안전상의 문제나 기타 여러 가지 이유로요. 그때 우리 엄마는 거기 있던 사람들한테 우리 애가 뭘 봤다더라 하며 제가 했던 이야기를 했나 봅니다. 그러자 거기 있던 아주머니 몇몇이 감정을 감추지 못하고 눈이 동그랗게 커지더랍니다. 알고 보니 그 빌라가 연식이 좀 된 오래된 빌라라 시멘트로 된 옥상 난간이 성인 남성의 배꼽 높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엔 옥상에 빨랫줄도 널어놓고 했었는데 그 빌라에 살던 아주머니 한 분이 해가 쨍쨍하던 어느 날 빨래를 널고는 무의식 중에 뒷걸음질을 하던 중 그만 옥상 아래로 떨어져 사망한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일이 아니면 평소에는 자물쇠로 잠가 놓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는 제가 보고 나서 이야기한 것과 식사 자리에서 들은 게 괜히 불길한 기분이 느껴졌고 아버지와 상의하에 이사를 했던 거라고 하셨어요. 아무튼 저는 이 사실을 알고 나서도 여전히 찝찝함이 남더라고요. 제가 본 그 여자는 도대체 왜 바닥을 그렇게 뚫어져라 보고 있었을까요? 제가 그 여자의 모습을 보고 느낀 건 사실 실족이 아니라 스스로 뛸 자리를 살피던 죽기 전의 행동을 반복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24살 여대생입니다. 제가 요 몇 주 전에 겪은 아주 소름 끼치는 일을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독서실을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한 건물 안에 독서실이랑 저희 집이랑 같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독서실은 3층이고 저희 집은 4층이에요. 그래서 가끔 엄마가 친구들과 놀러 가거나 어디 가시는 일이 있으면 제가 독서실을 잠시 맡아서 관리하곤 하는데요. 저희 독서실은 1시에 맞춰서 2시까지 청소를 합니다. 그날은 정확히 날짜도 기억해요. 8월 6일 토요일이었는데요. 그날 엄청 비가 많이 왔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주말이었는데도 사람도 별로 없었고
또 그날 마침 엄마가 토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일이 있으셔서 제가 주말 동안 독서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독서실에 다니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독서실에 들어가고 나올 때 입실하고 퇴실 체크하는 번호판이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카운터에 사람이 없어도 그것만 치고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 독서실은 혹시 새로운 사람이 와서 독서실을 신청할까봐 옆에 벨을 설치해놔서 그걸 누르면 저희 집에 있는 인터폰으로 벨이 울리거든요. 그래서 그 벨이 울리면 제가 내려가서 뭐 신청도 받고 연장도 받고 그래요. 아무튼 그날은 비가 엄청 많이 쏟아져서 사람들도 많이 안 오고 저 혼자서 카운터를 보다가 너무 지루해서 집으로 올라와서 컴퓨터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시간은 정확히 안 봤는데 한 10시 반쯤 됐을 때 갑자기 벨이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밤중에 누가 독서실을 신청하려고? 하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아주 간혹 중고딩들이 밤에 신청하러 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3층으로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카운터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씨, 그새 못 기다리고 갔나? 하고 카운터에 10분 정도 앉아있다가 우연히 카운터에 있는 모니터를 봤어요. 카운터 컴퓨터에는 지금 입실에 있는 사람이 몇 명인지 어느 자리인지 칸으로 표시가 되어서 입실에 있으면 파란색 불이 들어오고 아니면 꺼져 있는데 그때 제1 열람실에 3명, 제3 열람실에 2명, 총 6명만 입실에 있더라고요. 참고로 저희 독서실은 열람실이 제6 열람실까지 있고요. 근데 10시 반밖에 안 됐는데 이 정도면 정말 사람이 적은 편이거든요. 보통 이렇게 나오려면 한 12시 정도는 되어야 해요. 그래서 지금 있는 사람들도 비도 많이 오고 하니까 금방 나갈 것 같아서 오늘은 독서실 일찍 문 닫고 자려고 했어요. 그리고 카운터에 조금 앉아있다가 다시 집에 올라가서 TV를 잠깐 보다가 깜빡 잠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독서실 벨소리가 울려서 깼는데요. 그때가 12시는 아니었고 한 11시 50분 정도였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래서 다시 내려갔더니 한 여학생이 자기 날짜 다 됐다고 연장해달라면서 돈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하고 연장해주고 한 10분 정도 앉아있었는데 걔네들이 친구끼리 왔나봐요. 단체로 우르르 나가더라고요. 보통 12시가 되면 이제 사람들이 다 나가요. 진짜 열공하시는 분들 빼고는요. 그리고 컴퓨터 화면을 보니까 한 명밖에 남아있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도 곧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빨리 정리하고 다시 올라가야지 하면서 카운터에서 핸드폰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그 사람이 나오길 기다리다가 서서히 지쳐온 저는 이 사람 자는 거 아니야? 생각을 하고 그 자리 번호를 보니까 18번인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한번 가서 봤더니 불이 켜져 있고 누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공하고 있구나 하고 계속 카운터에서 핸드폰만 가지고 놀다가 시간이 흘러서 어느덧 12시 30분 정도가 됐어요. 그런데 아직도 그 사람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오늘은 일찍 문 닫고 올라가서 잘랬더만 이거 빼도 박도 못하고 1시까지 있어야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는 또 슬며시 4층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집에 올라온 지 한 5분 정도밖에 안 지났는데 종소리가 울리는 겁니다. 이 시간에 누가 신청하러 오지도 않을 거고 뭐 아까 남아있는 학생이라고는 그 남자애밖에 없는데 걔가 또 뭐 연장하려나? 하고 내려가 봤는데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컴퓨터를 보니까 그 애가 아직도 퇴실을 안 했더라고요. 간혹 퇴실 버튼 안 누르고 가는 애들이 있어서 직접 확인하러 또 열람실 문을 열었죠. 근데 여전히 공부를 하고 있긴 한데 이상한 건 뭐라고 해야 되지? 몸이 굳은 것처럼 정말 딱 정좌 자세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그 시간쯤 되면 집에 가기 전이고 막 좀이 쑤시니까
엎드려서 하거나 막 좀 움직이면서 공부를 하는데 얘는 정자세를 넘어서 진짜 미동이 하나 없이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쟤 진짜 공부 잘하네 하고 다시 집으로 계단을 터덜 올라가서 문을 열려고 하는데 그때 집안에서 또 종소리가 울리는 겁니다. 뭐지? 하고 저는 바로 내려가 봤죠. 근데 역시 아무도 없었고요. 그 애도 여전히 입실 중이었어요. 그때부터 슬슬 짜증이 났는데 동시에 겁도 나더라고요. 누가 장난을 치는 건지 뭔지. 그래서 이번엔 올라가지 않고 계단에 가만히 앉아서 카운터를 보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또 집에서 종소리가 울려서 그게 계단까지 울리더라고요. 제가 보고 있는 카운터엔 분명히 아무도 없었는데 말이죠. 그때 너무나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하지만 별 수 없잖아요. 그 사람이 나와야 저도 정리를 하니까. 그래서 천천히 카운터로 가서 컴퓨터를 보면서 쟤가 언제 나올까 하고 보고 있었는데 거기 18번 자리에 파란색 불이 갑자기 꺼지는 거예요. 퇴실 처리가 되려면 제가 강제적으로 컴퓨터에서 퇴실 버튼을 누르거나 입실한 사람이 그 번호판에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퇴실 버튼을 눌러야만 퇴실이 뜨는데 갑자기 저도 만진 적이 없고 누구도 지나가지 않았는데 파란 불빛이 저절로 꺼진 거예요. 그때 너무 무서워서 진짜 갔나 확인하려고 그 열람실로 갔는데 제가 가까이 다가갈수록 웃는 소리 같은 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숨을 죽이고 천천히 문을 여니까 불은 다 꺼져 있고 그래서 이 사람 갔나 보다. 갈 때 종 누르고 갔나 보다 하고 문 닫고 카운터로 나오려는데 그 18번 자리에서 뭔가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쭈그리고 앉아 자세히 보니까 막대우산인 거예요. 색은 검정색인데 그게 갑자기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어둠 속에서 제 눈이 시야가 점점 적응이 되면서 그 18번 자리가 보였는데 불이 다 꺼진 그 어두컴컴한 곳에 누가 부동자세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부동자세로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면 불도 꺼져 있었기 때문에 제가 못 봤을 텐데 다른 건 가만히 있는데 다리만 엄청 빠르게 달달달 떨고 있는 거예요. 저는 바로 집으로 뛰쳐올라가서 엄마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독서실 문 닫아야 되는데 어떤 남자애가 퇴실도 했으면서 불 다 끄고 앉아있어. 잠든 것도 아닌데 이상해. 나 무서워. 그런데 엄마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잠든 모양이니까 가서 끝났다고 하고 나가라고 말하래요. 그렇게 엄마 목소리를 듣고 나니까 그나마 또 안심이 돼서 진정을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그때 마침 또 종소리가 울리는 겁니다. 진짜 너무 무서운 거예요. 상상 한번 해보세요. 그때 저 못 내려가겠는 거예요. 막 눈물이 주룩주룩 나고요. 그래서 그냥 문 다 잠그고 이불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은 1시가 훌쩍 넘어갔고 독서실 문을 닫아야 되는데 무서워서 나가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과장 하나도 없이 저 그때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제게 왜 그러냐고 물었고 저는 할 말 없이 울면서 그냥 와달라고 했습니다. 경찰이 출동하고 나서야 겨우 내려가서 독서실 불을 다 켜고 살펴봤는데 18번 자리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봤던 우산도 없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똑똑히 봤습니다. 다리를 떨고 있는 그 남학생을요. 그리고 다음 날이 되었는데요. 엄마도 경찰까지 출동했다는 소리를 듣고 놀라서 아침 일찍 돌아왔는데요. 더욱 충격적이었던 건 그 18번 자리는 7월 29일부터 계속 빈자리였답니다. 그렇다면 그 18번 자리에 앉아있던 남학생은 도대체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누가 계속 그렇게 배를 눌렀을까요? 제 주위 사람들한테 말해봤자 믿지도 않고요. 엄마는 어디 가서 이런 소리 하고 다니지 말래요. 독서실에 사람 안 온다고요. 저 진짜 헛것 본 거 아닌데 도대체 뭘 본 거죠? 저는 고양이를 한 마리 기르고 있습니다. 연한 치즈테비 색상의 고양이인데 색이 미숫가루 같아서 미루야 하고 부르기 시작했죠. 사실 녀석과 인연이 된 건 벌써 5년 전이에요. 제가 22살 때인데요. 어느 날 저희 집 마당에 자전거를 세워놓는 화단 옆으로 어미가 버린 건지 뭔지 아기 고양이가 한 마리 버려져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일단 집으로 데려와서 보살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께서는 동물을 집안에서 기르는 걸 워낙 싫어하셔서 애가 어느 정도 크면 마당에서 기르던지 하라면서 확실히 못을 박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나마도 다행인 점은 저희 집은 단독주택이라 마당과 담장이 있는 집이라서 저희 집 마당에 둥지를 놔주는 거는 아무 무리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미루가 혼자서 먹이를 먹고 또 움직이는데 무리가 없을 만큼 자랐을 무렵에 저희 가족들은 마당에 미루가 먹고 잘 수 있는 집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미루 밥도 챙겨주고 되게 예뻐하는 것 같으면서도 집 현관문 안으로 들어오는 건 절대 허락하지 않는 그런 츤데레 같은 면모를 또 보여주셨죠. 아무튼 미루가 성묘가 된 뒤에는 담장을 넘어서 여기저기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놀다가 잘 때가 되면 집에 돌아와서 자는 그런 반야생 고양이처럼 지내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막바지 졸업반이었는데 학교를 갈 때나 집에 들어올 때면 귀신같이 알고서는 냥냥대며 다가와 엉덩이를 부비던 미루였는데요. 그날은 웬일인지 미루가 학교에 갈 때도 제가 집에 들어올 때도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어디 다른 길고양이랑 놀고 있는 건가? 하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가 시간이 늦기도 했고요. 그리고 다음 날이 되었는데요. 아침에 집을 나서는데 여전히 미루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말로만 듣던 고양이 가출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인터넷 검색을 해봤는데 좋아하는 간식 같은 거 놔두고 기다리면 며칠 뒤에 돌아오기도 한다길래 일단 한번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냥 기다리자니 아기 때 밥 주던 모습도 막 아른거리고 혹시 어디 사고라도 나지 않았을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틀 뒤인 토요일 날이 밝았을 때 미루를 찾아 나서 보기로 합니다. 고양이가 있을 만한 골목이나 담장들을 살펴보면서 하염없이 이름을 부르며 달려와 주기만을 기대했습니다만 모르는 고양이들만 보일 뿐 미루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동네 가게며 식당이며 여기저기 묻고도 다녔지만 고양이를 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런지 크게 관심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렇게 한 2시간 정도 돌아다녔는데 도무지 보이질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문득 야생 고양이는 야행성이니까 혹시 밤에 다니고 있진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잠깐 집에서 볼일을 보다가 밤에 한번 나가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날 밤 한 11시쯤 되어서 손전등을 들고서 다시 한번 동네에 나가보았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밤에는 고양이가 더 많이 돌아다니더라고요. 후레쉬 불빛에 고양이 눈도 잘 비치고요. 그렇게 밤에는 낮이랑 분위기가 또 달라서 고양이가 있을 만한 곳을 한참 뒤지다 보니까 어느 한 연립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아주 오래된 연립이었는데요. 근데 그 연립 안쪽에서 고양이 울음소리 같은 게 희미하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저 연립 안에 있을까 싶어서 건물 가까이로 가서 현관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바로 왼쪽에는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위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었어요. 근데 진짜 엄청 낡은 건물인지 지하 쪽은 계단도 그냥 돌계단 같은 거에 난간도 딱 봐도 다 녹이 슬어 있고 거미줄도 엄청 가득하더라고요. 정말이지 절대 내려가고 싶지 않게 생긴 비주얼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계단 앞에서 아래를 향해서 미루야, 미루야 하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밑에서 선명하게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확실히 길고양이가 좋아할 것 같이 생겼더라고요. 그 장소가요. 저는 그 울음소리가 미루라고 확신은 안 섰지만 혹시 몰라서 한번 내려가 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손전등을 비추며 내려갔는데 통로 왼쪽으로는 오랫동안 비워져 보이는 지하 세대들이 보였고 오른쪽으로는 창고 비슷한 게 보였어요. 그 창고는 문이 없이 열려있는 그냥 공용 창고처럼 보였는데 그 뒤쪽으로 폐품 같은 게 잔뜩 쌓여 있고 그 뒤쪽으로 뭔가 고양이가 있을 것 같아서 천천히 손전등을 비추며 다가갔어요. 그런데 그 쌓여있던 폐품들 뒤로 손전등을 비춘 저는 믿지 못할 광경을 보고 그만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거기에는 얼굴에 주름이 가득한 할머니가 키득키득 웃음을 섞으면서 고양이 울음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세요? 저는 진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공포감에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고 한 2, 3초 정도 숨을 헐떡이다가 그대로 건물 밖으로 도망 나왔습니다. 그리고 미루 찾는 것도 포기한 채 곧장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전 밤새 생각했어요. 귀신인가? 내가 헛걸 본 걸까? 아니면 그냥 치매 노인이었나? 뭐지? 아무튼 그렇게 다음날이 되었는데요. 오전에 엄마가 화단에 물 주러 나오셨다가 집에 돌아온 미루를 보고서는 저를 깨우셨어요. 얼마나 반갑고 서럽던지 눈물이 펑펑 나더라고요. 그런데 얘는 제 마음도 모르고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막 다리를 부비더라고요. 그 뒤로도 미루는 종종 며칠씩 집을 비울 때가 있었지만 결국에는 항상 돌아오더라고요. 그게 벌써 4, 5년이 지난 일이지만 저는 아직까지 그 할머니의 표정과 울음소리가 잊혀지지 않아요. 일종의 트라우마가 됐는데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어떤 건물의 지하층에 내려갈 땐 심장이 막 두근거려요. 그게 사람이었는지 귀신이었는지 궁금하긴 했지만 이미 미루도 돌아왔고 다시 확인하러 갈 용기는 안 났습니다. 도대체 그 할머니는 귀신이었을까요? 사람이었을까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건 제가 고등학교 때 있었던 일인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학창시절에는 크건 작건 학교에 얽힌 괴담 하나씩은 다 있잖아요. 그건 저희 학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실제로 귀신을 본 선배들도 있었다는 그런 소문이 돌기도 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이 소문이 진짜가 아니었나 생각을 하게 된 사건 하나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학교는 기역자 형태의 큰 건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옆으로는 큰 강당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강당 또는 체육실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각종 실내 행사 같은 게 있으면 이 강당에서 주로 이루어졌고 체육 수업이 있는 날 비가 내리면 이 강당으로 들어가서 실내 수업을 하곤 했어요. 그런데 이 강당에 얽힌 소문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 강당을 중심으로 어떤 여자 귀신이 나타난다는 그런 소문이었어요. 에이, 또 뻔하디 뻔한 여자 귀신이야?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 학교가 남고인 점을 감안하면 좀 아이러니하죠. 제가 들은 구체적인 이야기는 다음과 같아요. 예전에 야간 자율학습을 끝마친 선배 두세 명이 하교를 하면서 그 강당 건물을 멀찍이서 지나가고 있었대요. 그런데 주변이 매우 어두웠는데 그 건물을 바라보고 어떤 여자가 서 있더랍니다. 그때는 이미 자정이 넘어 날짜도 하루 지나간 늦은 시간이었는데요. 아무튼 남학생밖에 없는 남고에 여자가 서 있으니까 혈기왕성한 그 선배들이 그냥 지나쳤겠어요? 괜히 이쁜가 안 이쁜가 확인이라도 하고 싶어서 그쪽으로 다가간 거죠. 그러다가 이제 어둠 속에서 그 여자의 옆모습이 확실히 보일 만큼 가까워졌는데 선배들은 그대로 줄행랑을 칠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왜 그랬냐면 그 여자한테 가까워지던 중 여자가 혼잣말처럼 똑같은 어조로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게 들렸대요. 그런데 그 말이 내가 오늘 죽었는데 같이 갈래요? 내가 오늘 죽었는데 같이 갈래요? 내가 오늘 죽었는데 같이 갈래요? 이러면서 선배들을 향해 고개를 돌렸는데 눈, 코, 입이 거꾸로였다고 합니다. 저는 이 소문을 같은 학교 친한 형을 통해서 이렇게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었지만 대부분 아이들은 그냥 강당에서 귀신 본 사람이 있다더라. 요 정도로만 많이 알고 있었죠. 그렇지만 저 역시도 그냥 뻔한 학교 괴담 치부를 하면서 이런 소문이 있구나 정도로만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이 생각이 바뀌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비가 오던 날이었어요. 목요일이었고요. 저희 반이 6교시인가 7교시? 정규 수업 마지막 교시에 체육 수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하루 종일 비가 내려서 저희 반 아이들이 강당에서 수업을 했어요. 헌데 대부분 남고 나오신 분들은 비슷할 거예요. 딱히 수업이랄 게 없이 애들이 빡빡 우기면 풋살이나 축구하다가 끝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날도 여지없이 콘 세워놓고 막 실내 풋살을 하다가 수업을 끝마쳤습니다. 만약에 오전 수업이었으면 다른 반 수업이 다음에 또 있으니까 체육부장인 친구가 그 교보제 정리만 하고 나오면 되는데 그때가 마지막 교시라서 정리까지 하고 자물쇠로 강당 문까지 잠궈야만 했어요. 아무튼 수업을 마친 체육 선생님과 반 아이들은 모두 보슬보슬 내리는 비를 맞으면서 각각 교실과 학생부실을 향해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강당 안에 있던 체육부장 친구가 오! 막 이러면서 강당 밖으로 후다닥 뛰어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뒤쪽에서 걷던 저를 포함한 다른 친구들이 야 뭐야 왜 그래? 하며 물었는데 얘가 와 씨바 야 나 뭐 봤어 이러면서 소름 돋는다고 누구 하나 같이 가서 정리 좀 도와주면 안 되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비가 조금 내릴 뿐 아직 오후 3, 4시쯤밖에 안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같이 체육부장이랑 강당에 들어갔어요. 참고로 저희 학교 강당 무대 쪽으로 대형 커튼이 있어요.
평소에는 무대 뒤쪽으로 연결되는 통로 쪽으로 접혀 있는데 얘가 거기를 주시하면서 저기서 어떤 여자를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다른 여선생님 아니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일단 정리부터 하고 문 닫고 나가서 이야기해준다며 서둘러 정리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교보제들을 강당 한편에 정리해놓고 서둘러 나왔어요. 그리고 저는 얘한테 너 뭘 봤는데? 하며 물었는데 이 친구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니, 무대 쪽으로 뭔가 움직이는 게 느껴져서 돌아봤는데 무대에 아무도 없는 거야. 그래서 다시 정리하려고 고개를 돌리다가 우연히 그 커튼 뒤쪽을 봤는데 여자가 고개를 빼꼼히 내밀고 있다가 뒤로 사라졌어. 그 말을 듣고 저는 되물었습니다. 정말이야? 다른 여선생님이나 그런 거 아니고? 그러자 친구로부터 돌아온 대답에 저는 귀신이었구나 하고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 사람인데 얼굴이 거꾸로일 수가 있냐? 이러는 거예요. 저는 그때 제가 들었던 그 강당 귀신에 대한 소문 이야기가 문득 떠올랐고요. 만약에 그냥 흔한 여자 귀신이라고 했으면 친구의 말을 못 믿었을 거예요. 그런데 얼굴이 거꾸로라뇨. 도대체 강당에 왜 그 여자가 나오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가령 거기가 묘지터였다든지 아니면 누가 죽었다든지 그런 이야기는 전혀 못 들었거든요. 아무튼 제가 졸업한 지 10년도 넘었는데 지금도 그 소문이 돌고 있는 줄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평범한 고등학생이고요. 이 일은 저희 어머니가 젊은 시절 겪었던 기이한 경험담이에요. 아직 20년이 조금 안 된 이야기예요. 그때 당시 엄마는 이제 막 사회에 나와서 적응을 해나가고 있는 21살의 풋풋한 나이였습니다. 그렇지만 벌이가 충분하지 않아서 동네 이곳저곳을 돌며 알바를 열심히 뛰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던 중 월급이 아주 빵빵한 목욕탕 때밀이 알바를 구한다는 전단지를 보고서 그 목욕탕으로 찾아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목욕탕 사장님은 젊은 사람은 안 받는다고 거절을 했는데 엄마는 악바리같이 거기에 매일같이 찾아가서 알바를 시켜달라고 쫄랐고 결국 지칠 대로 지친 사장님은 엄마를 받아주셨대요. 근데 막상 일을 시켜보니 아주 싹싹하게 일을 잘했던지라 엄마는 동네 아줌마들의 애정을 한몸에 받았고 꽤 오랜 시간 동안 때밀이 일을 계속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는데요. 목욕탕에 가면 그 손님들이 때밀이 받는 베드 있죠? 엄마가 있던 목욕탕엔 그 베드가 총 3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오전 6시 타임에 3번 자리를 맡으신 할머니께서 알 수 없는 질병으로 갑작스럽게 사망하게 되셨고 저희 엄마는 그 오전 시간에까지 함께 일을 병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오전 출근 첫날엔 꽤 괜찮았대요. 사람도 별로 없는데 월급은 전보다 훨씬 올라갔으니까요. 하지만 옮긴 지 한 달쯤 지났나? 그날은 목욕탕 대청소가 있어서 목욕탕 문을 닫고 손님을 안 받았다고 해요. 엄마도 아침 일찍 도착해서 여탕에 있는 냉탕물을 빼고 탕을 열심히 닦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갑자기 목욕탕 안에 은은한 노랫소리가 울려 퍼졌다고 해요. 그때는 청소하느라 여탕엔
엄마 빼고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탕이 아주 고요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분명하게 소리가 들렸던 거죠. 그래서 엄마는 주위를 둘러봤지만 아무도 없었답니다. 그때는 탕 밖에도 아무도 없었던지라 무서웠던 엄마는 내가 잘못 들은 거겠지 하고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청소에 집중을 하고 있었대요. 그렇지만 반복되는 노랫소리가 점점 가까워져 오더니 엄마의 바로 뒤까지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천천히 뒤를 돌아봤을 땐 물이 차 있는 앞마당 구석지에서 어떤 아이가 혼자 앉아 노래를 부르고 있었답니다. 엄마는 단지 사장님의 딸이겠거니 하고 사장님의 딸의 이름을 부르면서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들은 채 만 채 전혀 대답을 하지 않았고 답답해진 엄마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언니 청소해야 되니까 얼른 아빠한테 가봐, 응? 그러자 그 아이가 고개를 들더니 엄마에게 혹시 우리 엄마 봤어요? 이렇게 말하고는 탕 속으로 그대로 쓱 들어가 버리더랍니다. 놀란 엄마는 얼른 탕으로 뛰어가 봤는데 물속으로 들어간 그 아이는 온데간데 없었다고 합니다. 더 이상은 겁에 질려 청소를 할 수 없었던 엄마는 탕에서 나와 옷을 갈아입고 여탕을 나왔대요. 그리곤 사장님께 조금 전 이야기를 말씀드렸더니 사장님이 꾹꾹 말을 담다가 이야기를 하나 해주셨대요. 그 말은 즉 목욕탕 오픈 초기에 앞마탕에 물을 빼고 있었는데 그걸 모르고 한 아이가 탕 속에 들어갔다가 이 배수구에 머리카락이 빨려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이 탕에서 물 빠지는 수압이 생각보다 엄청 세대요. 그러다 보니까 힘이 없었던 그 아이는 머리카락 빼려고 거기서 막 발버둥 치다가 그대로 익사를 해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엄마는 아마 사장님이 그렇게 이야기한 걸 보면 그 아이를 목격한 게 자기뿐만이 아닌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연을 들은 엄마는 그대로 일을 그만두고 새로운 일을 찾아서 서울로 상경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제가 직접 귀신을 본 적은 없지만 엄마의 사연을 듣고 나서 귀신을 믿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아직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다고 하네요. 지금부터 저희 아버지의 소름 돋는 예지몽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59년생이시고요. 저는 지금 34살입니다. 제가 아마 아버지께 처음 꿈 이야기를 들었던 건 초등학교 때의 기억입니다. 평소 코를 엄청 크게 고시면서 세상 모르고 주무신 아버지인데 그날은 아침상 앞에서 엄마랑 꿈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제 앞이라 그런지 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머니께는 꿈이 되게 기분 나쁜 꿈이었다고 하시면서 여보, 오늘은 코비 좀 같이 등교시키고 와, 응? 이렇게 엄마한테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집에서 학교까지 걸어서 한 5분 10분 남짓이라 문방구 앞에서 친구들과 만나서 같이 등교를 하곤 했지만 그날은 엄마와 함께 손을 잡고 학교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학교로 가는 길에 있는 어느 횡단보도 앞에서 엄마와 함께 서서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저는 빨간불이 초록불로 바뀌자 길을 건너려고 발걸음을 뗐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엄마가 제 손을 확 뒤로 끌더라고요. 그런 뒤에 뭔가 쾅 소리와 함께 정신을 차려보니
웬 냉동 탑차가 신호등 옆에 있는 가로수를 그대로 들이받았더라고요. 그때 진짜 제 시야가 좁아서가 아니라 제 눈에 차가 아예 없었는데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엄마는 그 충격으로 걱정이 된 나머지 제가 학교 끝날 때까지 운동장에서 저를 기다리시다가 하교할 때 같이 집에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아버지가 퇴근하고 돌아오신 뒤에 어머니가 그날 오전의 이야기를 아버지한테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 아직까지 생생하게 기억에 납니다. 아니, 꿈속에서 내가 어린애가 되어 등교를 하고 있더라. 그러다 건널목에서 신호등을 기다리고 있는데 한참이 지나도 빨간불인 거야. 그러다 보니까 건널목에 기다리는 사람이 하나둘 늘어가고 있었는데 저 멀리서 차가 한 대 달려오더라고. 근데 그 차 보조석에 이상한 여자가 앉아 활짝 웃고 있는 걸 보면서 잠에서 깼어. 이러시면서 꿈에서 봤던 그 건널목이 분명히 제 등굣길이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이후에 엄마는 불안감에 며칠을 더 저와 함께 등교를 해주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기억하는 아버지의 최초의 예지몽이고요. 진짜 소름이 돋았던 건 4년 전입니다. 저는 무탈하게 잘 자라서 회사 근처로 전셋집을 얻어서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간밤에 아버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때 시간이 한 새벽 3시가 넘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저는 아버지가 이 시간에 웬일이지? 싶어서 바로 전화를 받았는데 다짜고짜 아버지께서 저한테 묻는 거예요. 아들, 지금 어디야? 집이지? 아빠, 이 새벽에 당연히 집이지. 근데 그건 왜? 그러자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기가 꿈을 하나 꿨는데 영 좋지 않으시다면서 당분간 운전대를 절대 남에게 맡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 어차피 차가 있어도 자취방이 회사 근처라 걸어 다니는 거 잘 아실 텐데 그럼 아침에 전화해도 되는데 왜 이 시간에 전화해서 잠을 깨우냐고 그렇게 잠결에 투정을 했더니 아버지께서는 혹시 지금 제가 택시를 탔거나 대리운전 같은 거 불렀을지 몰라서 걱정돼서 전화를 해봤다는 거예요. 그렇게 알겠다고 하고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한 3주쯤 지났어요. 그날 저희 회사 사내 메신저에 워크숍을 갈 계획이니까 장소 투표하라고 공지가 뜨더라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가까우면서 물놀이도 할 수 있는 청평으로 가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열흘 뒤 워크숍 당일이 되었습니다. 직원이 15명 정도 되는 작은 회사였기 때문에 대표님, 차장님, 과장님의 차를 나눠서 타고 갈 예정이었습니다. 저는 워크숍 출발 시간에 맞춰서 회사 앞으로 가서 직원들과 모여 있었는데요. 때마침 제 담당 거래처 부장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분명히 사전에 워크숍 공지를 거래처에 다 해놨는데 사정상 급하게 오더를 변경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 업무 특성상 오더가 변경되면 서류 작업도 다시 해야 하고 여기저기 다시 발송을 해야 돼서 작업이 되게 귀찮아지는데요. 그런데 거래처에서 너무 사정사정을 하길래 일단 알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저는 대표님께 보고를 드리고 동료들에게 먼저 출발하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여간 회사에서 1시간 정도 업무를 마치고 제 자취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차장에 있던 제 차에 시동을 걸려는 그 찰나에 동료 여직원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코대리님, 큰일 났어요. 아직 출발 안 하셨죠?
막 이렇게 울면서 전화를 하길래 일단 진정하고 뭔 일인지 차근차근 이야기해봐라 이렇게 말했더니 아니 글쎄 과장님이 워크샵 간다고 막 신이 나가지고 속도를 엄청 빨리 밟고 있었나 봐요. 그러다가 갑자기 앞에서 급정거를 하는 바람에 그 차를 그대로 박았나 봅니다. 그래서 차에 타고 있던 직원들 전부 꽤나 많이 다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원래 과장님 차에 타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 순간 저는 아버지가 새벽에 이야기한 말이 떠올랐어요. 만약 저도 그 차에 동승해 있었다면 저 역시 크게 다쳤겠죠? 그래서 저는 동료와 전화를 끊자마자 아버지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받은 아버지께서는 대뜸 너 지금 혹시 교통사고 났니? 이렇게 대뜸 묻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아닌데 사고가 나긴 났다. 근데 어떻게 알고 나한테 그렇게 묻냐?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이 시간에 평범하게 일을 하고 있을 놈이 전화를 하니까 느낌이 그랬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오늘 오전에 자초지종을 설명했고 아버지께선 그때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내가 새벽에 꿈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지? 그 꿈속에서 짙은 안개 속에 차가 2대 서 있더라고. 그런데 한 대는 완전히 부서져 있고 한 대만 멀쩡한 거야. 그런데 멀쩡한 차 안에는 너가 운전대를 잡고 있더라고. 그래서 부서진 차 안에 사람이 있으면 구하려고 보니까 온통 피투성인 거야. 근데 그 안에도 너가 있더라. 이러시는 겁니다. 근데 아버지는 새벽부터 제 기분이 망칠까봐 그냥 남에게 운전대 맡기지 말라고만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고요. 아무튼 아버지의 꿈속에서처럼 직원들이 죽거나 하진 않았지만 다리가 부러지고 목 디스크가 생기는 등 결코 가볍지만은 않은 부상들을 당했습니다. 아버지의 꿈 덕분에 저는 2번이나 다칠 위기를 피했지만 앞으로 아버지가 꿈을 꾸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공동묘지에 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추석과 같은 성묘 시즌에 해가 떠 있고 북적북적할 때가 아니라 늦은 밤 아주 어두운 공동묘지라면요. 저는 지금껏 살면서 공동묘지를 가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가 작년에 괴담 속으로 피발령편을 촬영하고 그 고개를 내려오다가 묘지공원이라는 팻말을 보고 도대체 무슨 공원이길래 이름을 묘지공원으로 지어놨을까 하는 생각에 그 길을 들어섰다가 그냥 새벽도 아니고 비오는 새벽 시간에 난생 처음으로 수백, 진짜 제 생각에는 수천 개의 무덤을 그렇게 보게 된 적이 있었어요. 게다가 그날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고스트 헌팅 장비를 사용했던 날인데 피발령 고개에서는 하나도 반응이 없다가 묘지공원 입구에서부터 말도 안 되는 격렬한 반응에 그 당시 라이브 시청자분들도 엄청 놀랐던 그날의 기억이 있네요. 말이 묘지공원이었지 사실 수백 수천 개의 묘지가 모여있던 공동묘지였습니다. 아무튼 요즘은 이렇게 공동묘지들이 공원화를 많이 시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살던 서울 본가 근처에도 너무나도 유명한 공동묘지가 하나 있습니다. 저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지만 제가 어릴 때는 정말 그곳의 이름이 많이 회자가 됐고 괴담도 많았거든요. 막 TV에도 나오고요. 그 중에 기억에 남는 괴담 하나를 말씀드릴 건데요. 우선 이 공동묘지의 이름은 망우리 공동묘지입니다. 서울 중랑구 망우로에 있는 망우리 공동묘지는 지금은 공원화가 되어 망우 묘지공원이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죠. 망우리 공동묘지는 1933년부터 공동묘지로 사용되기 시작해서 1973년에 무려 2만 8천여 개가 넘는 분묘로 가득 찼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라 차원에서 이장과 납고를 장려한 결과 2005년 기준으로 약 17,000여 개 정도의 묘지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규모가 큰 데다가 서울 도심에 있다 보니까 여러가지 괴담들이 많이 들리는 곳이었죠. 자, 이 이야기는 어느 아저씨의 경험담이에요. 어느 날 어떤 아저씨 한 분이 해가 지고 나서 이 망우리 묘지공원길을 걷고 있었다고 합니다. 예전에야 무덤들로만 가득했지만 지금은 우리가 아는 등산로의 둘레길처럼 조성을 잘 해놨거든요. 아무튼 아저씨가 한참을 공원길을 걷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뒤에서 누군가가 따라오는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나 말고 또 사람이 있나? 하며 뒤를 돌아봤는데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참을 더 걷다가 다시금 뒤에서 누군가 쳐다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그 순간 아저씨 하며 앳된 목소리로 자기를 부르더랍니다. 그래서 아저씨가 뒤를 돌아봤더니 아직 초등학생쯤으로 보이는 꼬마아이가 혼자 덩그러니 서 있더래요. 그런데 이 시간에 꼬마아이가 이런 곳에 혼자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부모님이 근처에 있나 하고 봤는데 도무지 보이지가 않아서 그 아이한테 물었대요. 얘야, 이 시간에 여기 혼자 있으면 안 돼. 엄마 아빠는 어디 있어? 그러자 그 아이는 아저씨한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저씨, 저 엄마 아빠 보러 가고 싶어요. 저 토큰 좀 주세요. 그제서야 긴가민가 하던 아저씨는 이 아이가 죽은 아이, 귀신이 분명하구나 하고 생각했답니다. 아이가 달라던 토큰이라는 건 70년대부터 사용하던 작은 엽전처럼 생긴
버스 승차권인데요. 이 토큰은 90년대부터는 완전히 사라져 사용하지 않았거든요. 그때 당시는 이미 2000년도가 훌쩍 지난 시기였기 때문에 학생들이 토큰을 찾을 리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에요. 즉, 그 아이는 토큰을 사용할 시절에 이미 죽은 아이일 것이고 부모님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 토큰을 달라고 했던 것이죠. 아무튼 망우리는 서울에 하나 남은 워낙 유명한 공동묘지이기 때문에 내용이 기억은 안 나지만 가장 유명했던 괴담 중에 이 망우리를 지나던 택시기사의 경험담도 한때 여기저기서 정말 많이 알려졌었고요. 게다가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여기가 담력 훈련 장소로 많이 사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국가대표 사격과 양궁 대표팀이 바르셀로나 올림픽 준비 중에 여기서 실제로 야간에 담력 훈련을 벌였고 여자 선수들 중에는 막 주저앉아 우는 사람도 많이 나왔다고 해요. 지금은 옛날만큼 마냥 무서운 장소만은 아니라고 하니까 굳이 해 떨어졌을 때 가시지 마시고 주간에 산책 겸 한 번씩 다녀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저는 내일 더 무서운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